이 이야기는 대학생인 나영이 겪은 실제 경험담으로 시작된다. 나영은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과제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과제를 마무리하던 늦은 밤 그녀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나영아 나와서 좀 보자 고 속삭이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소리나 착각인가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당연히 나영은 무시하기로 했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참다 못한 나영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여느 때처럼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은 나영은 서둘러 창문을 닫고 귀마개를 끼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며칠 간격으로 밤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친숙한 목소리, 마치 어릴 적 친구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나영은 친구들에게 이 일을 상담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농담 삼아 그냥 나가보라 며 겁주었지만 몇몇은 조언보다는 걱정을 해주었다. 온라인 포럼에 올라온 비슷한 경험담을 찾던 나영은 어떤 사용자가 목소리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댓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된다. 결국 나영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선배인 선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선우는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오컬트 문화에도 조예가 깊었다. 나영의 이야기를 들은 선우는 그 목소리가 일종의 영적 현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선우는 나영에게 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창문 가까이에 은으로 된 장신구를 걸어두는 것을 추천했다. 하룻밤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나영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다급한 어조로 나영아 너무 늦기 전에 나와 라고 하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오싹해진 나영은 다시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우는 더욱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민속학 스승을 소개해 주었고 그 스승은 나영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스승은 나영에게 주변에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영은 곧바로 몇 달 전 자신이 아무렇게나 걸어둔 낡은 거울에 대해 떠올렸다. 의식이 끝난 후 나영은 집에 돌아와 그 거울을 살펴보았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고 마치 거울 속 무언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거울을 천으로 덮고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이후 이상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경고했다. 밤중에 들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나가지 마라. 특히 그 목소리가 너무 친숙하게 들린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여러 사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공포 썰로 발전시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나영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로 남았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촌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곳은 공기가 맑고 사람의 손길이 덜 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작은 민박집도 아늑하며 정겨웠다. 첫날 저녁 민수와 친구들은 근처의 산으로 밤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달빛이 어슴푸레한 산길을 따라 오르며 모두들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던 중 재현이 문득 입을 열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호기심에 가득 차 눈을 반짝이는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다. 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어. 바로 달빛 소녀 이야기야. 달빛이 특히 밝은 밤이면 저 산 정상에 혼자 서 있는 소녀가 보인대. 그녀는 매우 아름다워서 사람을 홀린다고 해. 하지만 그녀를 따라가게 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 모두들 반신반의하며 재미삼아 재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달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자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멈춰섰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같았으나 뭔가 기분 나쁘게 사람 목소리처럼도 들렸다. 그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골을 타고 서늘한 느낌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은 크고 작은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가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일행은 잠시 숨을 고르며 풍경을 바라봤다. 주변은 어둡지만 달빛은 마치 은색으로 세상을 칠한 듯 밝았다. 그 순간 멀리 나무 사이로 적말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긴 머리는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재현은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소녀의 모습을 확대해 보았다. 그러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보였지만 카메라에는 비어있는 나무만 가득했다.
그때 소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 아래의 작은 숲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본능적으로 친구들은 소녀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민수가 이를 막았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두가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은 왜 그렇게도 길었는지 그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 주위를 경계하며 걸었다. 그 와중에도 그 소녀의 모습은 여전히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마침내 민박집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밤하늘을 다시 보았을 때 구름 사이로 달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구 하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치 창 밖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의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달빛 소녀는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단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지.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란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건의 전말이 조금 더 무섭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밤 산책은 삼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둔 은율이라는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업에서 프로젝트 파트너가 된 수혁이라는 남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혁은 사교적이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인기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은율은 수혁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되었고 은율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혁이 실내 벼룩시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율은 이날 수혁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수혁은 한 낡은 카메라를 구입했고 그 후로 수혁은 그 카메라로 여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율도 그 카메라로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장면을 찍고 재미있는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율은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에서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도의 문제로 넘기려 했지만 사진마다 같은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율은 끔찍한 꿈을 꾸고 다음날 수혁에게 사진과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혁은 이상한 기분에 카메라를 다시 가져갔고 이후로는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졸업 후 은율은 수혁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은율은 수혁의 명복을 비는 중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혁의 번호였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은율은 통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수혁의 블로그를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벼룩시장 방문에 대한 글과 형체가 사진 속에 나타났다는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수혁은 그 형체와 꿈속의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남기며 마지막 문구로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나면 은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라고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은율은 모든 카메라와의 인연을 끊고 그 끔찍한 경험을 잊으려 애썼지만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흐릿한 형체가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형체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나와 내 친구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마을 한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항상 경고하곤 했다. 하지만 금기라는 것은 늘 그렇듯 우리 같은 아이들에겐 더 큰 호기심을 자아내는 법이었다. 하루는 여름방학의 긴 오후를 보내고 싶던 우리는 폐가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친구 민수와 지훈 그리고 나는 무장이라도 한 듯 손전등과 과자를 챙겨 들고 그곳으로 갔다. 집은 이미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목조 건물로 외벽에는 덩굴이 엉켜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는 먼지가 가득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을 던져 유리 조각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기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우리가 집을 돌아다니던 중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민수가 앞장서서 올라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계단 아래서 우리를 기다렸다. 다락방은 작고 어지럽혀진 공간이었다.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우리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일매일의 날씨와 기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몇 장은 글이 점점 불안정해져 갔다. 갑자기 다락방 창문이 바람에 쾅하고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낮은 듯 하면서도 분명한 발소리가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래서 지훈이 누구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우리 셋 중 누구도 다락방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우리는 눈짓만 주고받으며 다락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로 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 때 문 옆에 서 있던 사진 속 인물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물이 날 만큼 무서웠던 나는 간신히 친구들을 따라 창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폐가에서 떨어진 언덕아래로 구르듯 내려왔고 그 길로 마을 광장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던 것만 기억난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가끔 술자리에서 그 기억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우리 셋뿐이다. 이후로 그 집은 이웃 마을의 개발로 허물어졌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우리가 결코 밝혀내지 못한 그곳의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